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비욘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오성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눈꺼풀 처짐, 그러니까 즉 안검하수를 증상으로 나타나는 제일 대표적인 질환인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내용으로 눈꺼풀 처짐이 단순히 피로나 노화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신경근육 질환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과 그리고 다양한 간별 질환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증근무력증의 증상은 사실 이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보시면은 근력 약화, 그리고 눈과 관련돼서 눈꺼풀 처짐, 그리고 겹쳐 보임, 그리고 저희 제일 대표적으로는 흉선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 위기라고 해서 갑자기 호흡장애나 그리고 연화장애가 발생해서 중환자실 치료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중증 근무력증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근력 약화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의 원인과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생기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진단, 그리고 여러 가지 간별 진단들, 그리고 사실 요번에는 주로 증상과 뭐 간별 진단들 위주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 치료 방법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관리하는 방법들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로와 그리고 근력 약화에 대해서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사실 일상적인 피로라고 하면은 전신이 지치고 의욕이 떨어진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제일 피로감이 좀 높아지는 시간이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시간 같은 시간 외에도 낮에 특정한 근육에 뭐 오른쪽 팔다리건 아니면 왼쪽 팔다리 또는 양쪽 다리나 양쪽 팔에 갑자기 좀 힘이 안 들어가고 좀 지속적으로 힘이 안 들어간 상태를 우리가 보통 마비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중증 근무력증은 특히 이런 근력 약화가 핵심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란 거는 중증 그리고 근무력증입니다. 옛날에는 이 병 자체가 워낙 좀 중하고 좀 어려운 질환이라고 해서 중증이란 말을 쓰게 됐는데요. 중증, 그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병인데, 우리가 신경과 근육을 어떤 신경이 있고 그리고 근육이 있으면 그 신경과 근육 사이에 있는 곳이 신경 근육 접합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대뇌부터 시작해서 뇌 안쪽으로, 그리고 뇌간이라고 하는 부위에 중뇌, 연수, 그리고 척수, 그리고 척수신경에서 나와서 말초신경과 그리고 근육이 있고, 그 말초신경과 근육 사이에 이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저희 좀 전에 설명드리고 있는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신경근육 접합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뭐 뇌나 척수에 생기면 또 증상은 근력 약화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형태의 병으로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근무력증은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보통은 사실 어떤 나이에든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2016년에 우리나라 2011년부터 해서 14년까지의 그 자료들을 건강보험 데이터로 봤을 때 보시면은 비교적 한 해 동안 생기는 환자들 보면은 40대, 50대, 60대 한창 장년층, 중장년층의 제일 핵심 연령인데 거기에서 많이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10대나 20대 그리고 또 느지막이 60대, 70대에도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사실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약간 좀 더 우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병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도 역시 고령화되고 다양한 뭐 서구 식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지 보시면은 2010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까지 꾸준히 전체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서도 점점 더 유병률,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하는 게 좀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병에 대해서는 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그러니까 중추신경에서 뇌에서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 근육까지 가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중간에 이상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팔다리나 눈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하는 근육 이런 전반적인 근육에 이상이 생기고 그게 결국 힘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증근무력증 환자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특히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보시면은 우리 신경과 그리고 근육 사이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면서 근육이 제대로 된 신호를 받게 되고 근육이 움직여줘야 되고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불필요한 항체가 생기게 되고 그 항체가 결국에는 신경과 근육 사이의 기능을 중간에 단절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근육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형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나 머스크 항체 그리고 LRP 항체 이런 LRP4 항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아세틸콜린 항체가 제일 흔한 항체고 약 80에서 85% 정도에서 발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 중에서 저희가 보통 근무력증으로 진단되거나 눈꺼풀 처지거나 이런 것으로 진료를 보실 때 보시면은 흉부 CT를 많이 찍게 되는데 흉부 CT 중에서 찍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런 흉선입니다. 흉선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양쪽에 폐가 있고 심장이 있으면 그 앞쪽에 그러니까 요 앞쪽에 해당되는 부위에 어떤 내분비기관,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면역기관이 사실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는 아주 어렸을 때 소아에 비해서는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안 보이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이 크기가 커져 있는 분들, 흉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서 한 70% 정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고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했을 때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흉선종, 그러니까 흉선의 양성 종양 또는 간혹 가다가 악성 종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한 10에서 15%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환자들을 봤을 때 이 흉선에 이상이 있을 때 이 중증 근무력이 잘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 흉선 제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흉선이 사실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CT를 찍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과연 증상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냐를 따졌을 때 이 근무력증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은 일중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변동성이라 하면은 비교적 컨디션이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쉬거나 그럴 때는 비교적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거나 활동을 계속하면 점점 힘이 빠지는 거죠. 지금 딱 이 시간 같은 시간에 눈이 떠 있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은 눈꺼풀 처지거나 말이 안 나오거나 팔다리 힘이 더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안 좋아지고 쉬거나 자고 나면 다시 회복되고 다행히 충전이 되는 것인데 이 충전의 정도가 약하고 금방 빨리 떨어지는 배터리처럼 금방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눈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눈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는 우리가 눈꺼풀 처짐, 아까 제목에서도 나와 있죠. 눈꺼풀 처짐과 그리고 복시가 제일 대표적인데 이 환자를 보시면 알겠는데 오른쪽 눈은 잘 떠 있고 왼쪽 눈이 약간 처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눈이 처져 있고 보이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고개가 뒤로 이렇게 약간 젖혀져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한쪽이나 양쪽, 오른쪽 또는 왼쪽일 수도 있고 양쪽이 동시에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간혹 가다가 항상 이게 눈이 이렇게 감기다 보니까 졸려 보이고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 아니면 왜 이렇게 피곤해하냐 이런 식으로 오인을 받기 때문에 환자들은 사실 상당히 좀 답답해하죠. 일단 당장에 내가 보이는 게 너무 힘든데 불구하고 그걸 잘 몰라봐주고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피곤하냐 잠 못 잤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니까 사실 많이 답답해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될수록 눈을 뜨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복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시면 손의 모양이 지금 약간 두 개로 보이죠. 우리가 옛날에 눈을 이렇게 겹쳐서 보일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게 보통은 우리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을 가리면은 하나로 정상으로 보이고 양쪽 눈을 떴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 중증 근무력증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에서부터 눈으로 가는 근육으로 움직이는 신경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뇌의 문제나 아니면 이 사이에 있는 신경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입 주변의 증상, 이게 구근 증상이라고 합니다. 구마비라고 하는데요. 씹거나 삼키고 말할 때 관여하는 근육이 약화가 되는 건데, 식사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그 턱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음식, 좀 질긴 음식이죠. 그런 것들을 썼을 때, 그리고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고 사례가 자주 들리는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사실 힘들 때는 이렇게 주로 불편할 때는 고개를 약간 턱을 당기듯이 식사를 해야 사례가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증근무력증 말고도 사실 신경계 질환들은 이렇게 삼킴 장애가 워낙 많이 생기는데요. 삼킴 장애가 워낙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뇌졸중, 파킨슨병, 루게릭병, 치매, 뭐 노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생기는데,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 자극적인 음식을 좀 덜 먹고 부드러운 음식 드시고, 아까 앞에서 그림에 하는 것처럼 고개를 약간 좀 턱을 좀 당겨서, 그리고 소량씩 자주 먹고, 그리고 약간의 점도가 있는 음식, 너무 물로 되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략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10분 정도 얘기를 할 때 보시면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평소에 30분, 1시간 이야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이 10분, 15분 또는 5분만 이야기해도 발음이 뭉개지고 뭔가 콧소리가 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역시 중증근무력증의 다양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저도 역시 진료를 하면서 3,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말이 이렇게 어눌해진다고 하면은 진료를 보기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애호가 제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 환자분들께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일 편한 뭐 애국가를 가사를 그냥 쭉 얘기를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는데 1절이나 2절 안 돼서 갑자기 목소리가 비음이 생기거나 발음이 뭉개진다 싶으면은 이런 근무력증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나 얼굴 쪽에 있는 근육 말고도 보시면은 팔과 다리의 근육도 당연히 힘이 좀 빠질 수 있는데요. 팔과 다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눈 증상 이후에 팔다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물론 팔다리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눈꺼풀 처지거나 복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어깨나 뭐 다리를 드는 게 힘들어서, 다리가 힘이 빠진 분들은 계단을 한 층이나 두 층을 올라가기 힘들어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머리 빗을 때 머리를 빗는 것 자체가 이게 어깨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나, 아니면 양치질을 할 때 양치질을 하는 동안에 힘이 떨어져서 이렇게 축 처지거나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혹시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특히나 뭐 눈의 증상이 있었다면은 근무력증으로 꼭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또 빠지게 된다. 근데 힘이 빠지는 부위가 특히 뭐 사실 팔다리 힘 빠진 것도 걱정이지만, 이렇게 호흡이 나빠지게 되면은 좀 많이 걱정되는 거죠. 저희 근무력증을 진단된 분들 중에서는 이 근무력증 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거나 내쉬는 호흡 근육, 이쪽에 숨통에 해당되는 흉부에 있는 근육의 힘이 빠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렇게 저처럼 한 10분, 15분만 얘기해도 숨 차고, 계단 하나만 올라가도 너무 숨이 차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사실 회복되면 좋은데 회복이 잘 안 되고 혼자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근무력증 위기의 상태는 보통 연하장애도 같이 동반되는데, 사실 잠깐 쉬는 걸로 인해서 끝나면 좋지만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은 응급실로 오셔서 저희 신경과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환자실 입원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잠깐 저희 앞에 내용들 들으셨던 것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 게 있어서요. 일단은 그 내용도 같이 좀 질문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꺼벙123님께서 눈꺼풀이 처질 시에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눈꺼풀이 처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뒤에도 여러 가지 감별 질환이 나올 텐데요. 이게 눈꺼풀 처짐이라는 게 이런 근무력증 때문에 그렇다면 근무력증에 대한 어떤 병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노인성으로 이게 양쪽 안검하수가 양쪽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쌍꺼풀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으로 진단이 됐다고 하면은 증상 조절하는 약물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뇌간이나 아니면 뇌에 어떤 뇌경색이 있으면 그런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당뇨병이 좀 심해서 생기는 3번 뇌신경마비나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 조절과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눈꺼풀 처짐이 회복되고 그리고 좋아질 때까지 당뇨병 조절을 최대한 좀 하면서 경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각자의 질환마다 다양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핸들노라는 분께서 예전부터 손에 힘이 빠져 있는 느낌의 물건도 잘 떨어뜨리고 머리 빗거나 드라이기 할 때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아팠다. 그리고 이게 중증 근무력증의 증상 중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증상이 비슷합니다. 머리를 빗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드라이기, 특히 드라이기 요즘에는 많이 무거우니까 그거를 5분, 10분, 특히 머리카락이 많은 머리카락이 좀 풍성하신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머리를 오랫동안 말려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좀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흉선 비대증이 진단받았다고 하셨는데 근무력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고, 근무력증에 진단하는 과정 중에 뒤에 항체 검사나 이런 걸 통해 보니까 이상이 근무력증이 의심된다 싶으면은 흉선 비대증을 확인하기 위해 CT를 찍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음식을 먹을 때 체하는 증상, 예,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증상들을 충분히 다 설명해 주시긴 하는데, 저렇게 특히나 음식을 먹다가 체하는 느낌 말고 만약에 살해드리거나 혹시나 그게 폐렴으로 이어지거나 갑자기 목이 탁 막히면은 위험하기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아이고 족저근막염과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긴 하네요. 네, 저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근무력증이랑은 크게 상관없어서 그쪽에 대한 치료를 따로 하시게 될 것 같고, 숨도 차다는 거는 단순히 이게 숨이 찬 건지, 특히나 저연령뿐만 아니라 고령의 환자분들 중에서도 천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된 경우, 또는 우리 만성 폐질환 같은 경우 있죠. 담배를 오랫동안 태우면은 나타나는 만성 폐질환이 있으면은 근무력증에서 호흡이 안 좋은데 폐질환이 같이 동반되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아니고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보고, 네. 계란쿠키 UOP 님께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질환인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근거는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역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들은 종종 나오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유전적 소인이라기보다는 뒤에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그 산모 중에 중증 근무력증이 진단되고 약을 먹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았던, 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분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한 달 정도 신생아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산모의 몸에서 아기로 전달되는 항체나 이런 것들이 한두 달, 한 달 정도는 근무력증의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항체가 좀 전달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있긴 합니다. 유전적 소인이라기보다는 유전성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항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근육 접합부의 여러 가지 단백질 구조에 해당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이 중증 근무력증이랑 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요 정도 들었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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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외에도 제가 저는 병원에 소속된 신경과 의사이자 또 대한신경과학회나 또는 다른 학회에서 소속돼 있기 때문에, 혹시 마지막에 근무력증에 대한 내용들 말고도 몇 가지 신경과랑 관련된 내용들을 여쭤보신다고 하시면은 치매나 다른 신경면역 질환 그리고 다른 신경과 질환들 혹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죠. 사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AI나 그리고 그 네이버건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눈꺼풀 처진다, 그리고 아침에 좋고 저녁에 나빠진다, 뭐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고, 특히 이런 증상의 변동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비교적 괜찮고 저녁에 심해진다. 물론 간혹가다 환자 중에서는 자고 나서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비교적 쉬거나 가만히 있을 때 좋아졌다가 그다음에 점심 저녁에 점점 나빠진 형태가 우리가 뭐 눈 증상이나 팔다리 증상, 연화장애, 발음장애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얼음팩, 이게 아주 간단한 거죠. 집에 냉동실에 이 얼음팩은 요즘 워낙 배달할 때 많이 오니까 이 아이스팩을 볼 수 있는데, 어 이 눈꺼풀이 한쪽이, 왼쪽이 눈이 처져 있는 분에게 이 아이스팩을 갖다 댔더니 이 증상이 좋아지는,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몸에 위에도 안 가는 매우 효율적인 검사인데, 이런 것들을 한 2 분에서 5분 정도 눈에 이렇게 댑니다. 대고 나면은 요런 식으로 눈이 떠지는 그런 증상을 통해서 이게 근무력증의 증상 호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양성이면은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훨씬 더 근무력증에 좀 가까운 진단을 내릴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아주 큰 차이가 없거나 뭐 반응이 사실 뭐 약간만 좋아진다 하면은 사실은 의미는 없지만, 어느 정도 2mm 이상,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유의미한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근무력증에 좀 적합한 소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자가홍채 검사, 아까 말씀드렸다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나 머스크 항체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혹시 다른 질환들, 갑상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기저질환이 간이나 아니면은 콩팥이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약물 치료를 할 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흉선을 CT로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양성인 환자들은 이렇게 흉선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머스크 항체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혀의 근육이 이렇게 보시면은 혀의 근육이 약간 움푹 파여져 있거든요. 혀 근육이 위축이 오는 제일 대표적이고, 그러니까 말하거나 삼킨 근육, 그리고 호흡 문제가 더 빨리 오는 그런 제일 대표적인 그 질환인데, 이 검사는 사실 국내에서는 검사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으로 좀 보내야 되고, 외국으로 보낼 때도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검사가 충분히 좀 잘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 이런 진단명에 확진이 되면 치료 방법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또 같이 비용이 좀 많이 비싼 거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신경 자극 검사, 그리고 근전도의 하나의 일종이긴 합니다. 근전도라고 하면은 보통은 바늘로 찔러서 하는 검사도 있고, 우리가 전기 자극 주는 신경 전도 검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전기 자극을 쭉 주면은 이쪽에 있는 근육에서 반응이 얼만큼 나타나는지를 좀 보는 건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온몸에 있는 근육도 금방 쉽게 피로해지는 것처럼 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반응 자체도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유지되는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고, 여기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반응이 10% 이하, 그러니까 10% 이상 더 많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 검사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근무력증이 제일 대표적이지만 간혹 가다가 다른 근육병이나 아니면은 뭐 루게리병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가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무력증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른 증상들 또는 추가적인 검사들을 해 보면서 이쪽 계통의 질환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흉선 검사를 통해서 보시면 흉선이나 아니면은 보시면은 흉선 말고도 간혹 가다가 폐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폐암이죠. 폐암 치료하는 그 악성 폐암이나 또는 혈액암이나 뭐 다른 위장관이나 이런 데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흉선은 흉선 종대로 수술을 해서 없애고, 그리고 다른 암은 종양은 악성 종양이 해결돼야 이 근무력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흉부나 복부 CT를 같이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질환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죠. 다른 질환들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뭐 비슷한 형태가 많은데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뇌졸중이 뇌졸중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뇌졸중은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아주 큰 소견, 큰 여기 하얀색이 보면은 이 뇌경색의 하얀색 부위가 뇌경색 부위고 여기에 혈관이 막힌 것이거든요. 혈관이 왼쪽에 있는 혈관, 왼쪽으로 가는 왼쪽 뇌로 가는 혈관과 오른쪽 뇌로 가는 혈관 중에서 오른쪽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이렇게 뇌경색이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뇌경색이 생기거나 여기는 MRI고 여기는 CT인데요. CT를 통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뇌출혈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뇌출혈과 이 정도의 뇌경색은 근무력증으로 오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좀 더 확실한 뇌경색과 뇌출혈의 좀 큰 소견을 좀 보여드린 거고, 아주 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이렇게 눈꺼풀 처짐이나 이게 팔다리 발음장애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뇌 MRI나 CT를 찍어서 혹시 뇌졸중이 아닌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뇌종양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기가 뇌경색이고 여기가 혈관이 막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뇌출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인다, 노안이고 뭐 백내장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꺼풀 처진 거 말고도 복시가 사실 중요한데, 양쪽 눈으로 봤을 때 복시와 그리고 단안복시, 양안복시라고 합니다. 양안복시라고 하면은 양쪽 눈, 저처럼 지금 상태가 양쪽 눈을 떴을 때에 두 개로 보이는 것과 한쪽 눈을 이렇게 오른쪽 눈 가리고 왼쪽 눈을 가렸을 때 복시가 생긴 거는 진료실의 공간이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 응급실을 오시거나 그럴 때는 한쪽 눈으로 봤을 때 복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안과 먼저 보시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안과적인 요인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안쪽에 있는 수정체나 이런 각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양쪽 눈을 봤을 때 복시가 생긴다, 대신 한쪽 눈을 보면은 좋다 이러면은 보통은 어떤 신경, 근육 또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신경과를 보통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랑발의 증후군이라 해서 요즘은 사실 이야기는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통은 어떤 감기나 장염을 한 1, 2주 또는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 전에 감기나 장염을 앓고 설사 같은 거 하는 거죠. 설사 같은 걸 하고 나서 서서히 다리부터 팔로 올라오거나, 어떤 분들은 눈꺼풀이 처지거나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팔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길랑발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고 어떤 감염이나 몸에서 어떤 항체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해서 힘이 점점 빠지고 이게 보통 한 달에서 2달까지 최고로 나쁜 시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부터 천천히 좋아지는 경과이기 때문에 근무력증이랑 조금 다르고, 보통 길랑발해 증후 같은 경우는 눈 증상은 오는 경우도 많지만 눈 증상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길랑발해 증후군의 사촌격인 밀러피셔 증후군이라는 또 병이 또 따로 있거든요. 비교적 예후가 좀 좋은데, 그런 병에 비해서 길랑발해 증후군은 보통은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이 생기거나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호흡 문제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근무력증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게리병도 여전히 사실 저한테 근무력증으로 왔던 분들 중에 루게리병 의심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루게리병으로 왔는데 봤더니 근무력증이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루게리병 또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이 루게리병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의 위축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깨 살이 쏙 빠지고, 그리고 손에도 근육이 싹 빠지는 그런 형태가 생기고, 그리고 이 혀에도 아까 머스크 항체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혀에 근육이 빠지고 발음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루게리병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은 사실 증상이 좀 꾸준히 나빠지고 어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하루에 좀 변동성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증후군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아직 명확하게 어떤 병으로 구분되기가 좀 쉽지는 않긴 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뭐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아직 어떤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만성 피로는 주로는 전신적인 피로감이 좀 심하고, 뭐 근력 검사를 할 때는 특별히 엄청나게 힘이 빠진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뭐 전신이 좀 힘이 쭉 빠지고 늘어지고 하지만, 이게 팔로 이렇게 힘을 줘보라고 하거나 다리를 들어보라고 할 때는 특별히 힘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계단 오르거나 이럴 때는 힘들다가,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냥 올라갈 때 큰 문제는, 올라갈 때 좀 힘이 좀 빠진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랑 관련돼서 질문이 한 분이 좀 들어오신 게 있는데요. 승환신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0대 남성입니다. 컴퓨터 작업 오래 하면은 눈이 무겁고 자꾸 감기는데 단순 눈피로인지 헷갈립니다. 일반 피로와 질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오래 하면, 사실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고 하면은 눈이 피로감이 있고, 특히나 뭐 안구 건전증이 생기면 눈도 긴장이 되고, 눈의 그 눈 근육의 긴장도가 좀 높아지면은 눈이 좀 계속 감기게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요. 보통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비대칭으로 어느 한쪽이 오는 경우도 좀 심하고요. 그리고 사실 잠깐의 쉼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만성 피로 있는 분들은 사실 5분, 10분 쉰다고 해서 딱히 좋아지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분, 10분만 좋아져도 뭐 눈을 뜨는 정도가 조금 더 훨씬 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근무력증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회복이 비교적 좀 빨리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무력증에 대해서는.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뇨병성 안구운동마비라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안구운동마비인데, 우리가 보통 뇌경색, 뇌출혈 또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당뇨병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우리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당뇨병을 앓고 있고 약을 먹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당화혈색소가 우리가 보통 6.5 이상이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7, 8, 뭐 9, 10, 뭐 그렇게까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당뇨병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갑자기 여기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눈꺼풀이 처지고 눈 안구가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 있고 복시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갑자기 생겼을 때 이게 과연 이 당뇨병성인지 아니면은 근무력증인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꽈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혈관꽈리가 이 3번 내신경을 누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두통도 좀 심하게 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근무력증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 당뇨병성 안구운동마비는 비교적 좀 고정돼 있고, 그리고 그냥 증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그리고 그 눈 주변에 통증도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좀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당뇨병성 안구운동마비와 중증근무력증은, 특히 중증근무력증은 약간 눈을 감고 쉬면은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혹시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빠지는 건지, 혹시 그런 분들이 당뇨병이 심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은 눈에 약간의 통증 말고 눈동자, 그러니까 안구를 좀 움직일 때 통증이 살짝 느끼면은 좀 다행인데, 머리 전체적으로 통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혹시 혈관꽈리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안구운동마비, 복시가 생긴 거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뭐 뇌 CT나 MRI를 통해서 뇌혈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래로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은, 다행히도 사실 당뇨병성 안구운동마비는 그 당뇨병의 조절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약들, 뭐 아직 뭐 근본적인 약들은 아니지만 미세혈류 조절을 할 수 있는 약들이나 당뇨병을 좀 그 시기에 좀 더 확실하게 조절을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예후가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예후는 대략 한 6개월 정도에 거의 한 8, 90% 이상 좀 많이 회복되는 그런 정도의 예후를 말씀드린 것이라서, 어떤 분들은 사실 뭐 한 1, 2주 내 또는 한두 달 만에 좋아지지 않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 지나면 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당뇨병 관리를 최대한 잘 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 그런 질환들하고 뭐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아침엔 좋고 저녁에는 나쁘다. 그리고 쉬면은 좀 좋아진다. 저도 역시 지금 한 30여 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발음이 안 좋아지는 근무력증의 환자라고 하면은 5분, 10분 쉬면은 또 말이 또 생생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로 현상 그리고 이 근육 관련돼 있는 증상 말고 통증이나 어떤 감각이 둔해지거나 뭐 감각이 좀 남의 살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 다른 질환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증상이 없을 때 근무력증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력증에 대한 치료는 사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물론 예전이라 하면은 몇십 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호흡 장애도 생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최근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일단 항콜린 에스테라제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좀 농도를 유지해 주는 약인데 이거는 비교적 효과가 빠릅니다. 효과가 빠르고 증상을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 복용하시게 되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 간혹 가다가 배가 더부룩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설사나 무름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부작용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그런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같이 쓰기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증상 조절하는 거 말고 다양하게 증상이 잘 조절을 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면역 억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사실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수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약들도 부작용이 있지만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진료를 하는 입장, 처방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환자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과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 부담이 되고 얼굴이 좀 땡그러져서 오고 이렇게 되면은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혈압도 오르고 위도 안 좋아지고 간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도 잘 생기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말고 다른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물론 이 약들도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다른 약들이 개발돼서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 상황, 그러니까 호흡이 갑자기 안 좋아서 기관삽관이라고 하죠. 이 튜브를 입에다가 쭉 넣어서 기관으로 직접 넣는 이런 위기 상황이나 준위기 상황에서는 위기 직전 상황에서는 이런 혈장 교환술과 그리고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게 됩니다. 혈장 교환술이라고 하면은 몸에 투석이랑 비슷합니다. 몸에 어떤 큰 혈관을 통해서 그 혈관을 뺐다가 불필요한 여러 가지 면역 또는 항체들을 분리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 비교적 깨끗한 혈액을 다시 넣어준다는 그런 치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라고 해서 이런 정맥주사로 직접 넣어서 면역 관련돼 있는 반응을 좀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2가지는 사실 이렇게 위기 상황이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면역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환자분들께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내 건강보험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선이 있을 때는 흉선이 앞에 부분이 있죠. 이 앞에 부분이 있는 옛날에는 이렇게 좀 큰 흉터가 남는 그 가슴 앞부분을 째서 하는 수술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우리 여러 가지 로봇 수술이나 아니면 미세 침입 수술 이렇게 가느다란 관 하나 또는 2-3개만 넣고 하기 때문에 흉터가 크게 남지 않고 옆구리나 일부만 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생기면서 흉선 절제술을 하게 되고 이 흉선 절제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나 다른 면역 억제제도 덜 쓰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약을 안 먹고 5년, 10년, 20년간 잘 버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흉선 절제술은 상당히 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치료법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예전에는 좀 광범위한 면역반을 다 억제한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표적 치료가 나오게 됩니다. 표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하게 이게 보채 억제제나 신생아 FC 수용체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 있고 특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블리즈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난치성 근무력증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치료가 되는데 이게
그 건강보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깝지만, 일단은 뭐 저도 역시 올해 2월 달에 국회 토론회 가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신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 대상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좀 치료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신경과 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할 것 같은데요. 꺼봉 123님께서 근무력증과 생활습관, 뭐 식습관, 운동 관계가 많은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 관계에 대해서는 저런 것들이 아주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위험 요인이나 아니면 유발 요인이라기보다는 평소에 비교적 이 면역 반응이, 전신적인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습관이나 특히나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우리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몸에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나 불필요한 자가면역 반응, 그리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감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건강한 상태의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식사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비교적 좀 건강한 식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채류나 골고루 드시고,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그리고 어떤 그 처리된 음식 같은 거,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처리된 음식 같은 게 너무 방부제가 많고 뭐 이런 형태의 음식들 같은 거는 이 면역 질환들에게서는 좀 더 꺼려진다라고 보통 설명드리고 있고, 운동 같은 경우는 근무력증은 사실 피로감을 잘 느끼긴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운동, 특히나 스테로이드나 다른 면역 억제제,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근육의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같은 경우, 다양한 근력 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하도록 설명드리고 있는데, 금방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운동으로 보통 설명드려서 일상생활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보시면은 무리한 활동을 좀 피하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마라톤처럼 그렇게 긴 거 말고 뭐 5km 또는 뭐 3km, 5km를 좀 나눠서 한다는 그런 느낌처럼. 그리고 수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잠을 못 자거나 그런 경우에는 잠을 충분히 자야지 근무력증의 증상이 좀 회복이 잘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까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까지 증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면은 잘하는 게 좋고, 역시 그리고 체력의 한계나 이런 것들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체력의 한계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뭐 수많은 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뭐 거의 수십만 명씩 등산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사실 뭐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등산을 별로 이렇게 권하는 편은 아닌데, 본인의 힘이, 특히 근무력증 환자분들은 30분, 1시간 이상 걷다 보면 힘이 금방 빠지게 되는데,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갑자기 넘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좀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힘든 운동은 만약에 할 것 같으면은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잘 쉬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에 불필요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 물론 지금 약간의 환절기는 지나고 이제 더위가 생기지만, 곧 이제 만약에 가을이나 겨울에서는 감기나 폐렴 같은 것들 뭐 예방 접종도 잘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특히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독감이나 폐렴, 구균 같은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을 잘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몸이 아프고 열이 나면은 특히 폐렴으로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또 호흡 질환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심한 폐렴은 중증 근무력증 자체를 또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꾸준히 치료받으면은 수명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영향을 준다고는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인 피로감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눈꺼풀 처지거나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면 사실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은 운동을 할 때 또는 취미를 할 때 본인 스스로 위축이 되고 좀 잘 안 하게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그리고 일상생활을 최대한 좀 누리고 또 일상생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고, 완치를 잘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완치라고 하더라도 약물로서 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병이 없어지는 것을 환자분께 기대할 수 있는 말을 잘 하진 않고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병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들, 특히나 뭐 환자나 또 가족, 친구분들이 뭐 눈꺼풀 처짐이 심하지 않거나 또는 약간 눈꺼풀 처짐이 있어서 왜 이렇게 너 졸려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오해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병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안감 생기면 당연히 병 자체로 인한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병원에 방문해서 뭐 상담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감이 너무 심할 때는 우울증에 대한 우울감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몇 가지, 두 가지만 좀 보고 그다음에 마무리 짓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다리, 허리 등의 로즈 제이 7681님께서 팔다리, 허리 등에 간헐적으로 전기 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신경계 이상인가요? 네, 팔다리, 허리 등 사실 팔다리, 허리 등이 특히나 허리 쪽에서는 뭐 찌릿하거나 아니면 뻗치고 이런 것들, 다리 쪽으로 뻗치거나 또는 뭐 팔 같은 경우는 뭐 오른쪽 팔이나 왼쪽 팔로 이렇게 뻗치거나 아니면은 저린 듯한 느낌이 있으면은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 디스크라고 하죠. 그런 디스크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 뭐 근육에 뭐 어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거나 무리를 하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오랫동안 들거나 하는 것 자체도 이 근육이나 이런 데 긴장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통증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엑스레이 또는 MRI를 통해서 너무 심하고 점점 더 악화되고 간단한 진통제 복용을 해도 좀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혹시 신경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MRI건 아니면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이런 이상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혜진 289님이 있는데요. 네. 이마 보톡스 맞고 무쌍 커플이 내려왔는데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네, 보통 보톡스는 뭐 길면 한 두세 달 정도의 유효기간, 효과가 좀 유지가 되는데요. 보통은 사실 웬만하면 돌아오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그 기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질환이 동반된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눈꺼풀 처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근무력증을 포함한 다른 질환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는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하자면 네. 마지막 부위에서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네. 중증 근무력증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동성이 중요하고, 이 변동성이 중요하고 근무력증이 사실 눈꺼풀만 처지는 경우에는 비교적 좀 약한 수준의 그 안구형 근무력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근무력증이 다른 뇌졸중이나 뭐 뇌에 어떤 혈관 꽈리건 아니면 다른 질환이랑 같이 동반되거나 또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이 꼭 필요한 그런 증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경과 방문하시고, 그리고 근무력증은 물론 완치라고 잘 설명을 안 드리는 편이긴 하지만 비교적 약물 치료를 잘하면은 일상생활에 큰 부담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은 지금 충분히 다 드린 것 같고 더 없는 것 같아서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은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약 50여 분 정도 동안 눈꺼풀 처짐이나 다른 중증 근무력증 그리고 뇌졸중이나 다른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신경과 입장에서 이 눈꺼풀 처짐은 워낙 좀 다양한 파트에서 다 볼 수 있는 질환이고, 특히나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은 신경 근육 질환에서 제일 대표적인 희귀 질환이긴 한데요. 다른 질환들을 꼭 감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하거나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는 걸로 넘기지 마시고 신경과 방문해서 진료를 통해서 빠른 진단하고 치료를 받고, 혹시나 더 큰 병으로 키우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